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수정입니다. 전일 시장에서 우리 시장 큰 충격을 받았었기 때문에 아마 시장 참여자분들 많이들 손을 놓고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점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는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장중에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 듯한 양상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는 일부 악재들이 해소가 되면서 반등에 성공을 해줬는데 과연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인지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 구간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팍스 브런치에서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으니까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먼저 오늘도 개장 후 헤드라인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간밤 미국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고용이 둔화됐다라는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여기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채 금리도 조금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무섭게 치솟았던 미 국채 금리가 소폭 내려오면서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날과 달리 뜨거운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도 일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전달 4.8%까지 치솟았던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후 4시 기준 전거래일 대비해서 7.5bp 떨어진 4.727%를 가리키고 있고요. 또 30년물 국채 금리도 8bp 떨어진 4.856%를 기록했습니다. 연준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도 9.8bp 하락하면서 5.05%를 나타냈는데요. 해리스 파이낸셜 그룹의 제이미 콕스는 시장이 금리에 끌려다니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민간 고용이 급격히 둔화됐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은 안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에 따르면 미국의 9월 민간 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8만 9천 개 증가했습니다. 또 2021년 9월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데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경제학자들의 예상치 15만 3천 개에 크게 밑돌았고 또 8월 증가폭과 비교해서는 절반가량 줄어들었습니다. 9월 평균 임금은 1년 전보다 5.9% 늘면서 2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최근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구직자가 늘어난 덕분으로 보입니다. 국채금리가 다시 떨어지자 또 일부 기술주들은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이었고 국제유가도 모처럼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환율까지 하락하게 되는 모습 보여지면서 증시에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작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흐름을 국내 시장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시장 끝까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산보다 시총이 적은 상장사 수가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올바른 투자처로 삼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세한 내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자산보다 적게 평가된 저평가된 상장사 수가 지난 2003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초저평가주로 분류되는 PBR 0.5배 미만 종목 수가 크게 늘어난 점에 주목하는 모양새인데요. 올해 코스피 상장 종목 중 PBR 0.5배 미만 종목 수는 311개로 지난 2004년 338개 이후 19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포스코 그룹주를 비롯해 2차 전지주로 분류된 종목들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로 투자금이 쏠린 탓에 저평가 종목들이 늘었다며 또 상온 초전도체주, 맥신주, 양자 컴퓨터주 등 다수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며 개인 투자자의 수급을 빨아들인 것도 증시 내 종목 간 양극화 현상을 심화하는 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PBR이 낮은 종목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넥스틸, 한신공영, 태광산업, 전방, TY홀딩스, 세원전공, HDC 등이 있고요. 또 제조업과 섬유업 등의 전통산업이 몰려있다는 점에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눈에 띄는 점은 현대GF홀딩스, 이마트, 롯데하이마트 등 유통 관련 종목들도 PBR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동안 증권업계에선 PBR이 낮은 종목 중 실적과 재무 상태가 우량한 종목을 저가에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달라진 투자 형태와 증시 흐름 탓에 기존과 다른 투자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테마주 중심의 쏠림 현상이 일상화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PBR이 낮은 기업에 대한 저가 매수가 개별 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때 공략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저평가된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으로의 강세가 장 초반에 몰렸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일제히 강세 보여줬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풀어가 보시죠. 오전 9시 10분 기준이었습니다. 에코 프로비엠, 에코프로, LNF가 모두 강세를 보였고요. 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KI 테크놀로지는 1.14% 상승했는데요. 테슬라발 호재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6% 정도 상승을 했는데 테슬라는 3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시장 예상을 하회하긴 했지만 공정 개선을 위한 계획된 중단이라면서 올해 생산 목표는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상승에 힘입어서 리비안, 루시드 등도 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증권가에서는 4분기 후륜 구동 모델 Y, 사이버트럭 공식 출시 임박 등 신차 모멘텀과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에서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덜하다는 점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일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인지 좋은 타이밍인지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기다리던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는 날입니다. 첫날에 150% 가까이 장 초반에 급등을 했었는데요. 따따블은 실패했고 지금 장중에는 하락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유가증권 시장 입성 첫날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 시작과 함께 67,60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점차 힘이 빠지는 모습이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올해 코스피 기업 공개 시장의 대어로 주목받으면서 공모가의 400%인 10만 4천 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다만 실제 성적을 기대에 다소 못 미치는 모습인데요. 2만 6천 원의 공모가가 확정이 됐었죠. 그리고 시가총액은 1조 6,853억 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수요 예측에서는 2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네요. 두산 로보틱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응 전략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내 양시장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구간에서는 강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4%, 코스닥도 0.14% 상승하고 있고요. 다행히 2,400선은 깨지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2,409.93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은 808.49포인트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개수는 절반가량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네요. 다음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은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1,807억 원, 코스닥에서는 312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 개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담아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지금 저점 국면으로 보고 담아주는 개인들이 많은 모습이고요.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담아주고 있습니다. 364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테마별 등락 살펴보시죠. 네, 오늘 상승하는 테마에 리비안이 첫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간밤에 테슬라의 훈풍이 국내 시장에서도 작용하게 되면서 전기차, 2차 전지 쪽으로의 강세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하반기 신규 상장에는 오늘 두산 로보틱스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구충제, 제약바이오 안에서의 일부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테마에는 키오스크, LPG, 윤활유 등이 포함되어 있네요. 다음은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역시나 검색어 상위에 두산 로보틱스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면서 100% 이하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97.30%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SB인베스트먼트가 22%로 지금 2위에 올라와 있고 한싹이라는 종목도 어제 상장했습니다. 오늘 2.55%의 상승세, 그리고 신규 상장한 밀리의 서재 지난주에 상장을 했죠. 오늘은 1% 정도 빠지는 모습이고요. 다만 주목받는 종목들이 대부분 신규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또 TCC 스틸은 16% 정도의 상승 나타나고 있고요. 솔트웨어도 보안 관련주, 로봇 관련주로 10% 정도의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지스, 모아 데이터까지 보실 수 있고요. 또 나머지 2차 전지주들의 강세까지 오늘 확인해 보실 수 있네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기대에는 못 미칩니다. 그렇지만 어제보다는 조금은 나아진 듯한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증시 분위기 살펴봐야 되겠죠. 잠시 후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팍스 브런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시청 가능합니다.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어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 반등을 좀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기대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죠. 자, 우리 매주 목요일은 이주호 멘토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뭐 잘 보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연휴 보내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최근에 시장 흐름이 계속 지지부진한 가운데 어제 좀 충격을 받았고 오늘 그나마 2,400선은 지켜주면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 어려울 때일수록 좀 멘탈을 부여잡고 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오늘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1% 넘는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낙폭을 만회하기에는 좀 아쉬운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명절 전후로 참 어려운 시장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증시 전망과 함께 우리 대응 전략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증시가 이제 분위기가 안 좋고 종목들이 싸다고 생각해서 샀더니 싸다구를 맞았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네. 정도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채금리 시장이 끌려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분간 이 고금리 현상은 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런 어두운 증시 분위기가 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시는지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당분간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하단이 어디냐, 얼마나 더 빠질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래도 오늘 다행인 것은 코스피 2,400선은 지켜줬습니다. 어쨌든 빠지는 듯 했습니다만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도 뭐 두산 로보틱스가 생각보다는 뭐 따따블 갈 것처럼 네. 막 얘기가 나왔었는데 약하죠.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래도 선방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사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좀 반등이 나왔고 특히 테슬라를 비롯해서 반등이 나왔는데 그 반등에 비하면 오늘 사실 좀 힘이 미약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전략 후강 흐름으로 가지 않겠냐 오늘은. 왜냐면 네. 지금 연휴 기간 동안 사실 국내 증시는 쉬었잖아요. 근데 미국 증시는 연휴 기간 동안 계속 움직였잖아요. 반등을 했었어요. 네. 하다가 이제 졸트 구인 건수 엊그제 네. 그 졸트 구인 건수에 대해서 지표가 나오면서 좀 강하게 빠졌는데 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줬고요. 사실상 지금 이 고금리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그 과거와 비교해봤을 때 지금 코로나 때와는 지금 완전 다른 판이거든요. 네. 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원래 제로금리 0.25%의 금리가 이제 5.5까지 갔어요. 그럼 여기서 금리를 낮추더라도 진짜 그 낮추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걸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 생각보다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안정되지 못했고 생각했던 것보다 고용이
타이트하니까. 근데 그런데 불구하고 어제 이제 비농업자 취업자 수 네. 이제 민간 고용 지표에서 사실 취업자 수가 되게 예상치를 많이 하회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한 점들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국내 증시는 사실 그거에 비해서는 정말 미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이렇습니다. 오히려 경기 방어해 줄 수 있는 주가가 진짜로 좀 방어가 되는 그런 종목들을 좀 네. 보셔야 될 때가 아니냐.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 고금리, 고국채 금리의 현상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쪽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강 후약을 띨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우리가 단 이 거래일만 이제 연휴 전에 또 남아 있잖아요. 오늘과 내일 이렇게 봤을 때 그럼 내일까지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걸까요? 네, 저는 뭐 일단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지 않겠냐. 어제 네. 코스닥이 4%가 빠졌고요. 네. 코스피도 거의 2% 넘게 빠졌는데 네네. 이게 그냥 어제만 빠진 게 아니라 지금 9월 중순부터 계속적으로 빠져왔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과대 낙폭에 의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오늘 2차 전지 쪽이 좀 탄력적으로 나오는데 2차 전지가 그동안 50% 가까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섹터 위주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 위주로 사실 그동안 테마주들에 의해서 뭐 변동성이 컸고 네. 수급 쏠림이 발생을 했다면 이제는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반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걱정했던 게 네. 2,400이 깨지면 맞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반대 매매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런 상황인데 네. 거기서 이제 반대 매매 물량 나오면서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한 순간에 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 방어해줬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그나마 좀 증시 방어를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강한 매도세를 그런 막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사실 전약 후강 흐름 나오면서 오후에 좀 시원하게 좀 올라와주면서 마무리해주면 내일 네. 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2,400포인트는 지켜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반대 매매까지는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내일까지는 좀 기술적 반등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매수를 해보는 것은 추가적인 신규 접근이나 종목들을 좀 담아보겠다 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닐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오늘 굳이 사겠다 하시면은 네. 말리진 않고 싶은데 사셔도 되는데 네. 이게 비중을 네. 조금씩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네네. 말이냐면 네. 뭐 평소에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살 거 뭐 오늘은 한 50만 원 절반 줄여가지고 그렇게 조금씩 매수하시는 전략 세워가시는 게 좋고요. 네. 정말 나는 이게 주가가 많이 빠져서 조정을 받아서 정말 반발 매수가 나올 것 같은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네. 평소에 사던 거의 절반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줄여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시점에서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올 만한 섹터는 저는 2차 전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빠졌고 네. 그리고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2차 전지. 네. 그리고 로봇주도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오늘 뭐 두산 로보틱스가 생각보다는 네. 좀 약하지만 로봇주들도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되돌림 가능성이 저는 로봇주 쪽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과도하게 급락이 나왔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7월 달, 8월 달에 급상승했던 종목들이 세게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러면 그 세게 두들겨 맞은 종목이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대낙폭주들 위주로 한번 공략해 보시면은 네. 좀 단기간에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금 뭐 업종과 섹터에 대해서는 경기 방어주, 그다음에 2차 전지, 로봇주 등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 잠시 후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 20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 8, 9, 10월은 증시의
상승률, 수익률이 좋지 않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11월에 급격하게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혹시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면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마 좀 매수해 볼 수 있는 적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좀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투자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저게 요즘에 네.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과거에 네. 이랬는데 앞으로 이럴 것이다. 이게 근데 지금 8, 네. 9, 10월에 증시 안 좋은 거는 맞잖아요. 8월까지는 좋았죠. 그래도 뭐 좋았죠. 네, 네, 근데 8월까지 9월에 좀 안 좋았는데 네, 사실 네.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크리스마스 랠리 올 것이다. 네. 뭐 산타랠리. 보통 11월 달에는 좋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안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시장의 판도 자체가 아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과거에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11월 달에 좋았더라. 물론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장담해서 그러면은 과거에도 좋았으니까 올해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사실 작년 11월 달은 거의 뭐 네. 많이 빠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 봤을 때 11월 달에 좋았던 거는 물론 2020년, 2020년 코로나 때 특수적인 상황이었고 네. 그때 배제하고 나서도 보더라도 뭐 사실은 통계적으로 좋은 건데 이게 올해에도 적용될 것이냐 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4분기 때 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네. 이제 연말에는 좀 산타랠리 네. 기대해봐도 좋겠다 하셨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산타랠리 얘기 없었잖아요. 나왔어요. 없었어요. 네, 네, 근데 산타랠리 올해는 없었어요. 과연 네. 올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좀 왔으면 좋겠다. 왔으면 좋겠다는 네, 희망이지 네, 근데 올 이제, 것이다라는 네, 건 이걸 불확실하다. 가지고 네. 강력하게 올 것이니까 지금 매수하세요 말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섣부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그러면은 연말에 우리가 산타 랠리를 기대해 보는 것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건데 보수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연말에 대비해서 담아봐야 하는 섹터가 그럼 결국에 경기 방어주 쪽이다 이렇게 유추를 해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변동성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게 낙폭도 크고 상승도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오히려 투자를 하실 거면 지금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평가, 코스피 저평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움직임이 별로 없더라도 실적 좋고 그다음에 이 정도면은 많이 빠졌네. 이러한 종목들. 그러니까 경기 방어 성향을 띠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좀 담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변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뭐 말씀드렸던 제일기획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이렇게 시장 빠졌는데 움직임이 없거든요. 네. 제일기획 차트 한번 볼까요? 버텨주고 있군요. 예, 제일기획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얘는 보세요. 시장이 막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 뭐 아시안 게임 효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지금 거의 조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 그러니까 보면은 움직임이 답답해요. 하루에 끽해봐야 3%예요. 평균 에버리지가 거의 1, 2%밖에 안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재미없는 종목들이 오히려 좀 이런 시장 안 좋을 때 가져 모아 가시면 배당도 노려볼 수 있고 그렇게 좀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네. 지금 이미 수익권이에요. 수익권인데 지금 저는 뭐 이러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우리가 네. 좀 거북이처럼 느리더라도 아, 이게 너무 또 빨리 가려다 보면은 네. 급하게 체할 수 있으니까 네. 차라리 이런 것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뭐 태클을 거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다 답변을 해주시니까 네. 궁금한 게 앞에서도 예전에는 이렇게 PBR이 좀 낮은 종목이나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 보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의견들을 증권사에서도 많이 내놓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테마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대응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움직임이 둔화되어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사실 좀 재미없기도 하고 수익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 기대감이 좀 덜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빨리 움직이는 종목을 공략하는 건 이주호 멘토님의 성향과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아니 뭐 이거는 사실 네. 투자자 성향 차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도 뭐 이렇게 변동성 심한 종목들도 공략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 그러니까 그런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아니면 나는 묵직하게 진짜로 이렇게 어. 막 모아서 진짜 어. 적금 넣듯이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성향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네. 그리고 지금 증시 자체가 워낙 매크로 불확실성이 크고 지금 또 내년에 미 대선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매커시 하원 의장도 지금 어떻게 그렇게 된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어쨌든 정치적인 이슈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이 매크로 불확실성과 정치적인 이슈까지 더해지면 이거는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뭐 PBR 저평가다, 뭐 PER이 퍼가 낮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종목은 저평가니까 사도 돼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인 경제 상황과 외부 환경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그냥 단순하게 기본적인 분석에 맞춰서 그래 주식은 이런 거야 이러면서 평균적으로 퍼가 낮은 종목들이 네. 뭐 어쩌고 PBR이 낮으면은 이렇게 기준을 두고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 한 가지의 기준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대내외적인 이슈들을 잘 살펴서 공략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앞에서 2차 전지, 로봇주들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섹터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반도체 쪽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어제 시장이 크게 빠질 때도 반도체 종목들 일부 굉장히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섹터 2차 전지, 로봇, 반도체 이쪽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반도체는요 그냥 계속 기다렸다가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위축돼 계세요? 뭐 이렇게 왜- 좀 약간 좀 네, 시장이 왜 안 이렇게- 좋으니까 좀 약간 저도 다운돼가지고 네네. 근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그래요. 이게 어차피 그러니까 다 모든 걸 다 떠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네.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종목군들 중에 반도체 기업과 2차 전지 기업들이 가장 많아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의 대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게 반도체 2차 전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상식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려면요. 걔네들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걔네들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또 핵심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돈을 못 벌고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 안 되면은 결국에는 그 기업들이 안 좋아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수 하락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반도체 관련 주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눌릴 때가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를 뭐 하루 이틀 보고서 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는 앞으로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왜? 이제 지금 AI 반도체가 2023년도에 이렇게 운을 띄웠잖아요. 그럼 내년에 또 어떠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이 산업이 또 어떠한 기대감이 나올지 아무도 네.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 그러니까 4차 산업과 더불어 결합되어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그런 종목군들은 저는 꾸준히 살펴보셔야 된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2차 전지 이제 끝났다. 다들 네. 얘기하시고 뭐 그런 말씀 하시는데 뭐 과거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공포에 매수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공포가 극에 치달았을 때 이때가 오히려 진짜로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반도체, 2차 전지 이 두 가지 섹터는요. 포트에 한두 종목씩은 꼭 담아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네. 담아가시되 물론 이제 그 포트 구성 자체를 잘 하셔가지고 뭐 나는 뭐 자동차 하나 뭐 하나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시는 게 좋고요. 네. 나는 2차 전지에 몰빵이다 해가지고 그냥 포트에 다 2차 전지만 넣으면은 그게 되게 힘들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스마트한 투자를 위해서 지금 매크로적인 뭐 불확실성이 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나는 오히려 이럴 때 경기방어주는 하나 정도는 가져가겠다. 그리고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해 나가야 될 산업이기 때문에 하나를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포트를 구성하고 네. 하나씩 종목을 선별해서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을 세우셔야지 지금 사실 뭐가 많이 빠졌고 뭐가 급등이 나오니까 이걸 따라가야 된다. 이거는 조금
좀 불나방이다. 불나방이기보다는요. 그거 비하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네.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버티기가 쉽지 않다.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좋은 포트 전략을 세워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미래 산업을 정말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반도체에서 한 종목, 2차 전지에서 한 종목 포트에 담아둔다면 연말에도 여러분들 수익 챙겨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로봇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로봇주? 로봇주 좋죠. 오늘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생각보다 기대감에 못 미치는 모습이라서 네. 사실 다른 로봇주들도 오늘 좀 부진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이 부분도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올해는 일단 네. 지나갔고요. 네. 거의 지나갔잖아요. 올해 지나갔어요? 4분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도 3달 정도 네, 남았으니까. 하여튼 네. 그거 떠나서 네, 네. 2024년도를 생각해보고 네. 앞으로 2030년을 생각해봤을 때 결국에는 지금 모든 기업들,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가려고 하는 것은 4차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서 지금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단계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단계에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와 관련된 산업을 하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지금 반도체랑 2차 전지에 포진이 되어 있어요. 네. 물론 아까 뭐 브리핑 하셨던 뭐 의류라던가 네. 전통 그런 기성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산업에 대한 성장 자체가 되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좀 둔화가 되죠. 그 기업들은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PBR이 낮을 거예요. 네, 맞아요. PBR도 낮고 퍼도 낮아요. 네. 그래서 저평가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 지금 시장 참여자들 2023년도만 보세요. 네. 사람들이 열광한 건 뭡니까? 지금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아니라 앞으로 이 맞아, 산업으로 돈을 얼마나 벌 거야에 대한 그거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은 열광을 했고요. 그 투자자들의 성향 자체가 점점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리먼 브라더스 때 네. 그때도 이때랑 똑같았어요. 제로 금리 했다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 2009년, 2010년, 2011년, 2013년까지 주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올랐던 게 현대차예요. 네, 그때 제일 많이 올랐어요, 현대차가. 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때 현대차가 많이 올랐던 이유는요. 그만큼 그런 금리를 올리는 상황 속에서도 매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경제 대공황 위기가 왔을 때 금리를 낮췄다가 다시 올렸고 네. 지금도 코로나라는 어떤 변수 때문에 금리를 떨어뜨렸다가 다시 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겠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이제 당연한 거예요. 왜? 회사가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네. 결국에는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산업으로 이 기업이 얼마나 이득을 취할 것이냐를 지금 사람들은 그거를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더욱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계산이 안 돼요. 아, 그렇죠. 네. 미래 가치 계산이 안 돼요. 밸류 측정 자체가 안 돼요. 네. 2차 전지가 과거에 그랬잖아요. 네, 네, 밸류 네. 측정 자체가 안 됐단 말이에요. 뭐 LG화학이 엔솔 나오기 전에 퍼가 150배였어요. 계산이 안 돼요. 밸류 측정 자체가 안 되는데 네. 결국에는 보세요. 2017년, 2018년도 2차 전지 그때 투자하셨던 분들 네. 가지고 계셨으면 요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버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몇 년 전께 미리 주가에 선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와서 그러면은 퍼가 남고 막 의류랑 전통산업 근데 잘 보시면 옷이랑 이런 것들 전통산업을 하는 기업들은요 앞으로 미래에 뭘로 돈 벌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지금 뭐 퍼가 낮고 이런 경기 방어 성향을 띠는 종목들 좋은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만 실적이 좋고 아무리 그렇다 해도 주가가 못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잘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좀 못 벌지만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라던가 뭔가 수익성에 대한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네. 지금 시장은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꼭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냥 단순하게 퍼가 낮으니까 PBR이 낮으니까 저평가네 밸류에이션 대비 싸다 이걸 사야지 이렇게 하기보다 네. 앞으로의 미래 산업에 대한 어떠한 것들이 중점적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며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특히나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세요. 네. 박살났죠. 네.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이런 거예요. 봐봐요. 신재생에너지가 왜 빠졌냐면
자, 우리 과거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그때 기대감이 네, 엄청 기대감이 났었잖아요. 컸죠. 네. 근데 막상 이제 IRA 법안 나오고 하다 네. 보니까 막상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지금 왜 이렇게 빠지냐면 자, 공급망 일단 부족 이슈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IRA 법안에 보면은 투자세 공제가 있는데 ITC거든요. 네. 근데 그 투자세 공제가 얼마 안 된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 수요 모멘텀은 뚜렷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친환경으로 갈 것이다라는 건 얘기는 많은데 그러면 2030년까지 그 수요를 채우기 위한 인프라 구축 자체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 세 가지 때문에 지금 외국 글로벌 풍력이라던가 태양광 기업들이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신저가 경신하면서 CS 윈도부터 시작해서 하나솔루션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그럼 뭐예요? 그런 종목들은 또 앞으로의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뚜렷한데 주가가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시장이 되어 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물론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도 보셔야 되겠지만 막 이 신성장 사업만 쫓아가다가 또 그렇게 역풍을 받을 수 있고 네. 2차 전지도 좋은 거 다 알아요. 올라갈 때 탑승해갖고 갔더니 빠지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 한 줄 요약으로 좀 너무 네, 서론이 네, 길었는데 네. 치고 빠질 때를 잘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밀당을 잘해야 네. 되네요. 그런 부분들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중에서 좋은 종목 한 종목씩은 내가 포트폴리오에 꼭 하나씩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섹터도 아주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종목들에 대해서도 요즘에는 워낙 개별 종목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좋은 재료가 있는 종목을 잘 선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뭐 방송에서도 공략주 소개해주고 계시긴 하지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 이런 밀고 당기기를 할 수 있는 타이밍 여러분들 함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딱 뜨거든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이주호 멘토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로 수익도 잘 내주시고요. 정말 급변하는 테마가 아니라 안정적인 반도체 종목군 안에서도 여러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너무 궁금한 게 사실 세 가지 섹터 안에서 한 종목씩 좀 골라달라 하고 싶은데 그거 네.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중국 관련 수혜주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좀 컸었거든요. 네. 물론 이런 좋은 반도체, 뭐 로봇, 2차 전지 쪽의 종목을 내 포트에 담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포트폴리오 안에서 굉장히 손실을 크게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이분들은 탈출의 기회를 계속 노리고 계실 것 같은데 언제쯤 탈출하는 게 좋을지 탈출 전략과 함께 뭐 정리를 하거나 추가 매수를 하거나 보유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일단 비중 확대는 별로 안 좋은 선택이에요. 왜냐면 비중 확대 안 좋다. 네, 왜냐면 이게 얼마나 더 빠질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요? 물론 2,400선을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 거기가 무너졌을 때 이거는 좀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비중 확대를 하는 건 좀 좋지 않은 선택이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10월 달 좀 두고 보고 네. 다음 FOMC까지도 좀 관망을 하면서 연준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금리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는 개인 투자자가 반응한다라는 게 아니라 네. 외국인 기관 메이저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에 쏠리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역풍을 맞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10월 달은 일단 좀 진짜 보수적으로 관망하시고 다음 FOMC 그 근방에서 연준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지 이제 답이 나올 거거든요. 네. 올해 안에는 내년에 어떻게 할 거라는 얘기가 파월 입에서 나올 거예요. 나오려나? 네,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네, 되겠죠. 네. 그러니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 계속적으로 경제 지표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그 말이 네. 올해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년에 그럼 어떻게 할 건데라고 계속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제가 말했잖아요. 미 네. 대선이 있어요. 네. 그러면 어쨌든 미국 대선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상 정황상
그러면 어쨌든 증시에 대한 뭐 어떤 부양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고민 안 해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연준의 스탠스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일본도 걱정이에요. 네, 일본이 맞아요. 만약에 여기서 진짜로 매파로 변신해버리면 이게 여기서 좀 충격이 많이 올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매파적인 발톱이 안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시적인 경제 상황, 매크로적인 상황들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떠한 종목을 담냐, 어떠한 섹터를 보냐는 그 나중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뭐 비중 확대보다는 오히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지켜보시면서 신규 종목 매수를 하실 거라고 한다면 좀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할 종목들을 좀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포트폴리오 게 안에서 좋고. 종목 교체를 좀 해야 되는 그렇죠. 타이밍이지 종목 교체를 비중을 하지. 늘리지 네, 말아야 맞아요. 된다. 오히려 손절을 할 거면은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네. 덜어낸 다음에 그 종목 그 덜어낸 걸 가지고 다른 걸 사서 그걸로 수익 낸 걸 가지고 채우는 이러한 형태로 지금 전략을 세우셔야지. 네. 이 종목에 예를 들어서 내가 비중이 뭐 20%인데 여기다가 20% 추가 매수해갖고 40%를 채워가면서까지 네. 그 종목을 하나를 그냥 몸매서 이런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를 시야를 넓혀서 여기도 다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지금 세고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들에서 공략을 하고 손실 나는 거는 좀 채우고 이런 식으로 좀 가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교체를 하다 보면 근데 오히려 이 손실난 걸 메꾸기 위해서 새로운 종목을 들어갔다가 그 새로운 종목이 또 이제 손실을 보게 되면 정말 그야말로 계좌가 녹아내린다 이런 네.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 부분이 두려워서 종목 교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저도 좀 두려운 구간인데 근데, 앞으로 미래 성장 산업은 네. 믿고 가도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계속? 근데 그게 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그 두려우면 사실 주식 안 하고 그냥 예금하셔야 돼요. 사실은. 네. 맞잖아요. 근데 네. 손실을 안 볼 수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왜 주식하면서 손실 안 본다라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저도 네. 그 의견을 굉장히 공감하는 게 수익을 쭉 내다가 어느 순간 막혀버려서 거기에서 이렇게 손실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한동안 또 안 보고. 잘라야 될 때와 네. 안 잘라야 될 때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 이게 잘라야 될 거를 안 자르고 안 잘라야 될 거를 자르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손실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근데 하루아침에 이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판단하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 같은 사람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거고 또 연락방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은 제가 그것도 답변을 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뭐 사람 관계도 언젠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오는 타이밍처럼 주식시장도 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마 내가 미래 성장 쪽으로 종목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라면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경기 방어주를 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미래 성장 산업 말고 경기 방어주 쪽에서는 어떤 쪽을 봐야 되는지 우리 사실 배당 기대감 이런 것도 이젠 없거든요. 네. 사실 많지 않아요. 뭐 금융주도 둔하고요 움직임이.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요. 저는 지금 경기 방어주는 아니거든요, 사실. 네. 시크릿컬 업종 중에 하나 자동차. 자동차. 네, 저는 이게 자동차가 지금 경기 방어주 성향을 같이 띠고 있어요. 그 자동차라고 한다면 뭐 부품주 아니면은 그냥 부품주도 완성차. 도 그렇고요, 업체. 자동차도 오. 그렇고요. 물론 이제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크긴 합니다만, 네. 뭐 단적인 예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수 이렇게 빠져도 지금 주가 방어 잘해주고 있거든요. 아. 오히려 지금 현대차랑 기아차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외국의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리고 주가 자체도 지수 빠지는데 거의 하락 없고 좀 답답하거든요. 그 아까 말씀하신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네. 현대차 막 갑자기 상승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실적 모멘텀이 너무 뚜렷해요. 그러니까 피크아웃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3분기 실적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3분기 잘 나오면 제가 봤을 때 4분기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탄탄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얘가 왜 경기 방어죠? 아니 경기 방어 성향을 띠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원달러 환율이 강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외화벌이를 잘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실적은 잘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주가가 다른 종목들 빠지는 거에 비해서 이 종목은 안 빠집니다. 현대기아차가. 그럼 이게 주가 방어가 잘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또 경기 방어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 자동차 쪽이 물론 전기차에 대한 수요의 둔화 이런 부분 우려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뭐 지금 완전히 지금 다 전기차로 탈바꿈된 게 아니라 완성차에 대한 그런 실적 모멘텀은 아직 뚜렷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내년까지 자동차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가가 크게 하락할 때에도 지수가 하락할 때에도 주가는 잘 버텨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저희 시간 관계상 또 내일 이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마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